네, 안녕하세요. QM 벤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쯤이면 모두 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1월 5일 새벽 3시에 인텔의 논K 12세대 인텔 프로세서 논K 시리즈랑 그 다음에 Z60 칩세트의 하위 라인업에 속하는 B660 칩세트 마더보드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인텔의 12세대 플랫폼에 있어서 고성능 위주로 편제가 됐다면 지금은 12세대 라인업의 확장 그리고 완성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이 라인업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마더보드도 B660 칩세트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자, 먼저 주인공은 기가바이트의 B660M 어러스 프로 DDR4 모델입니다. 모델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단 이 마더보드는 표준 ATX 폼팩터가 아니라 ATX 폼팩터보다 조금 짧아진 M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DDR5가 아닌 DDR4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지향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실 중하위급 CPU에 그리고 효율적인 칩세트를 구성해서 조금 더 가성비를 추구하는 유저한테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Z690이 아니라 B660M에서는 DDR4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DDR5와 DDR4 플랫폼의 어떤 성능 비교를 해보면 특히나 작업 생산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렌더링, 인코딩 이런 작업에서는 DDR5의 이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게임 성능 부분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능 차이를 보이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12900K나 12700K 이렇게 고성능 CPU가 아니라 12400F 그와 같은 보급형 CPU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DDR4로 조합하는 게 확실히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갖고 온 B660M 어러스 프로 DDR4는 완전히 하이급 모델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충실한 전원부 구성과 히트싱크 이런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실속적이면서도 든든한 모델을 찾는 분들한테 최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모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MATX 보드이기 때문에 박스도 좀 아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면에는 저희가 항상 살펴봤던 어러스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고, 다만 고급형 모델에서 봤었던 어떤 모션 블러가 걸린 모습이 아니라 파란색과 마젠타 계열의 어떤 색감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큼지막하게 여러분들 혼동되지 말라고 DDR4 메모리 지원이라는 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패키지 뒷면 볼게요. 네, 패키지 뒷면을 보면 여기 전면에 마더보드 레이아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러스 엠블럼이 있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가 비교적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DDR4 메모리를 끼울 수 있는 딤 슬롯이 4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칩세트에서는 살짝 어로스 색깔을 상징하는 주황색 LED가 점등되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위에는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 디자인인데, 전원부 디자인은 12+1+1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당 60A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히트싱크가 충실히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USB-C 포트 2.5GB 이더넷, 그리고 M.2 서멀 패드 2개, M.2 서멀 패드가 아니라 M.2 슬롯 2개 이렇게 지원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패키지에서는 이제 주요 키포인트를 이렇게 전면에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패키지를 개봉해서 언박싱도 진행하고 마더보드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를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조그맣기 때문에 패키지 언박싱 하는데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점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더보드가 비닐에 쌓여져 있고요. 이거를 꺼내고 바로 아래쪽에는 보급형이라서 박스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네, 단순히 아래쪽에 이렇게 구성품이 매뉴얼과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꺼내 볼게요. 굉장히 구성품이 간단합니다. 네, 뭐 복잡한 게 들어있지 않아요. 일단은 사타 케이블, 사타 케이블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2 슬롯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 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게 끝이고 마지막으로 매뉴얼, 매뉴얼이 있습니다. 마더보드 매뉴얼에는 여기서 놀라운 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마더보드 매뉴얼 전면에
사용자 설명서라고, 사용자 설명서라고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설마 마더보드 내용물이 모두 한국어화 되어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마더보드 매뉴얼이 한국어화 되었습니다. 사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마더보드 매뉴얼 안에 내용물을 전부 한국어화로 진행하고 있는 모델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근데 기가바이트 어로스 B660M 프로 DDR4 모델은 이렇게 마더보드 매뉴얼이 한국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마더보드가 제공하는 기능이라든지 어떤 기술적 특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이다, 이거는 초보자 입장에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급자라 하더라도 마더보드 매뉴얼을 한번 좀 정독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어로 구성된 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기가바이트 정말 잘했네요. 끽해봐야 한국어라고 한다면은 간편 설치 가이드 이런 부분만 그치는 게 많은데 매뉴얼이 한국어화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액세서리는 뭐 볼 게 없으니까 바로 마더보드를 개봉해서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더보드 외형이 있습니다. M-ATX 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TX 보드처럼 이렇게 길다란 게 아니고 아래쪽이 잘려서 M-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PCI 익스프레스 확장 카드라든지 기타 주변 기기에 대해서 나는 ATX에 해당하는 어떤 주변 기기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도 돼,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M-ATX 보드만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의 백플레이트라든지 그런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보급형이니까 당연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전면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일단은 전원부에 해당하는 영역에 히트싱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M.2 슬롯 이렇게 두 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상단에는 M.2 전용 히트싱크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별도의 히트싱크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660, 그러니까 B660 칩세트랑 상위 칩세트에 해당하는 Z690 칩세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B660 칩세트는 Z690과 달리 CPU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PU 모델이 가진 기본적인 부스트 클럭이라든지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 오버클럭을 통해서 올코어 오버를 뭐 5기가, 5.2기가 이렇게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Z690 마더보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CPU 오버는 별로 필요 없어 라는 분들은 B660 마더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가성비적에서는 훌륭하고요. 다만 B660 보드라도 메모리 오버클럭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장단에서 설정된 메모리 기본 클럭보다 조금 더 높여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DDR4, DDR4 메모리 슬롯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는 LGA1700 소켓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에 대응합니다. 다만 이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LGA1700 전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10세대, 11세대에 맞는 쿨러 홀 간격은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PU 보조 전원 단자는 8+4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좀 봐야 되는데, 상단에는 아까 우리가 패키지에서 봤던 것처럼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PCI 젠 4입니다. 아래쪽은 젠 3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당연히 상단 슬롯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ATA 포트는 이제 4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보드 핀 헤더를 보면은 여기 이제 USB 3.0 핀 헤더가 있고 Q 플래시 버튼이 있습니다. Q 플래시 버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때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를 모두 장착해야만 부팅이 되잖아요. 그런데 Q 플래시 버튼은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지 않아도, 즉 마더보드의 전원만 인가되어 있으면 IO 포트 쪽에 있는 USB에 USB 메모리를 삽입을 해서 Q 플래시 버튼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하게끔 마련해 놓은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중급형이나 고급형 마더보드에서는 IO 포트 쪽에 Q 플래시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급형 보드라서 이렇게 PCB 기판 쪽에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의성 측면에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보드의 어떤 세그먼트상 위치를 고려했을 때는 이 역시 납득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보면은 어러스가 항상 굉장히 짙은 회색, 정확히 말씀드리면 블랙은 아니에요. 짙은 회색, 우리가 흔히 뭐 다크 그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쥐색이라도 표현되는 그런 바탕에 이제 블랙을 적절히 이렇게 조화를 해서 굉장히 중후하면서도 깔끔한 현재 PC 컴포넌트 시장의 트렌드에 걸맞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IO 포트 쪽에 IO 실드도 따로 마더보드에 장착하는 형태가 아니라 통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IO 커버를 따로 장착을 해서 마더보드에 그 구멍을 맞춰야 하는 어떤 조립에 있어서의 수고로움, 그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IO 실드 커버도 약간 쥐색으로 표면이 약간 펄 효과가 들어간 듯한 그런 전혀 싸 보이지 않는 그런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잘 처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IO 포트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확실히 보급형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조금씩 빈 공간은 보이지만 어떤 포트를 마련했는지 볼게요. 상단에는 USB 2.0, 2.0 포트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해서 HDMI 포트와 DP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하드웨어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초보자 분들 비율은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초보자 분들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는데 모니터에 연결할 때 그래픽 카드의 출력 포트가 아니라 여기에 모니터랑 연결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지인들 어떤 부탁을 들어서 컴퓨터 조립이라든지 또는 이거 컴퓨터가 안 돼 라고 트러블 슈팅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간혹 그런 경우를 겪기도 하는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을 때는 이 포트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올바른 사용법이겠죠. 그리고 하단에 USB-C 타입의 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USB 3.2 Gen2 by2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GBps/s의 대역폭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USB 3.2 Gen2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2 포트 4개에다가 램 포트 하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램 포트는 인텔의 2.5GB 이더넷 포트이고요. 하단에는 오디오 포트, 라인 아웃이랑 마이크, 그 다음에 광출력을 지원하는 단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IO 포트 구성을 보면 그래도 사용자가 주로 필요로 하는 어떤 핵심적인 포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모두 살펴봤으니까요. 일단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히트싱크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원부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제가 마더보드를 직접 분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분해를 완료했고요. 제가 많은 걸 한 건 아니고 히트싱크, 즉 전원부 히트싱크랑 M.2 히트싱크를 마더보드에서 분리해 냈습니다. 먼저 전원부 히트싱크를 보면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히트싱크가 서로 히트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서멀 패드가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하늘색 영역은 모스펫과 맞닿는 부위이고, 이 검은색은 전원부의 초크, 초크랑 맞닿는 부위입니다. 그 전원부의 발열을 보면 가장 핵심 발열을 생성해내는 건 이제 모스펫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모스펫 쪽만 서울 패드를 장착해도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다수이나 기가바이트 어로스 프로 모델은 초크에도 모스펫을 탑재를 했습니다. 사실 히트싱크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진 않고 다만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급형에 맞게끔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전원부 히트싱크인데 비교적 어로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마감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훌륭하다, 그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원부 히트싱크는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거, 별도 히트 파이브는 없다는 거 살펴봤고, 이제 M.2 히트싱크인데 당연히 히트싱크 역시 어로스의 디자인과 어우러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서멀 패드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서멀 패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M.2를 실제로 장착할 때는 이 필름을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겠죠. 이 필름이 중간에 있으면 열 차단이 일어나서 제대로 된 방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히트싱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2 슬롯은 총 2개인데, 자 볼게요. M.2 슬롯은 이렇게 총 2개인데 상단에는 이렇게 따로 실딩 처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M.2 SSD를 하나만 사용할 때는 위에 장착된 M.2 슬롯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구조적으로 봐도 상단에 있는 M.2 슬롯은 CPU랑 직결되는 M.2 슬롯이고, 하단 M.2 슬롯은 칩세트에서 딸려 나오는 그런 칩세트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사용하실 때는 상단에 있는 M.2 슬롯을 사용하시는 게 어떤 퍼포먼스 측면이라든지 히트싱크 제공 유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전원부는 볼게요. 전원부는 기역자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이 페이지는 제가 패키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1+1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 CPU로 인가되는, 즉 CPU에 할당된 페이지는 총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에 해당하는 전원부는 모두 모스펫을 DR모스라고 하죠. 드라이버 모스펫을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퍼시터는 주로 대만의 어떤 제조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주 과거부터 많이 써왔어요. 대만의 AP콘, AP콘 시리즈 캐퍼시터를 탑재했습니다. 전원부 구성도 보급형 치고는 뭐 준수한 편인데, 여기서 페이지당 출력이 60A이기 때문에 이 보드에 어울리는 CPU라고 한다면 당연히 논-K CPU들이 잘 어울리겠죠. 특히 이번에 저희가 벤치마크에서도 놀랐던 부분이라면 12400F의 어떤 소비 전력, 발열, 그리고 절대적인 게이밍 성능,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구성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AMD보다는 인텔 플랫폼을 선호하신다면 12400F와 그 다음에 보급형 마더보드 그리고 DDR4 메모리를 통합했을 때 최상의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겉모습에서도 보급형 치고는 충실한 외형, 그리고 전원부 디자인도 합격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논-K 제품, 즉 인텔의 보급형 CPU들의 성능이 어떻길래 내가 보급형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가성비를 조금 논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진행했던 논-K 시리즈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의 벤치마킹 결과를 잠깐 같이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논-K 시리즈, 즉 인텔 12세대 논-K 시리즈의 벤치마크를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인텔의 하위 칩셋 라인업인 B660 칩셋과 함께 엠바고가 해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꾸리는데 어떤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그래프는 소프트웨어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포토샵이라든지 핸드 브레이크, 그 다음 블렌더, 즉 인코딩, 렌더링, 그 다음에 2D 편집, 이런 상황에서의 작업 성능인데, 여기서 성능을 보면 12900F, 12700F, 네, 물론 좋은 성능이죠. 하지만 논-K 시리즈는 K 시리즈에 비해서 성능 차이가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12400F는 애초에 소비 전력이 높지 않고 MCE, 즉
멀티코어 이네스먼트라고 하는 소비 전력 제한의 옵션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준수한 성능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라이젠 5 5600X 대비 0.2% 성능 차이인데 뭐 이 정도면 동급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작업 성능 부문에서도 5600X에 비해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특히나 퀘이사전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동급 성능을 자랑했다. 훨씬 더 CPU 값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리고 저도 집중하고 있는 게임 성능인데요. 저희가 6종의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평균 성능을 도출해 봤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된 것들이 바로 이번에 발표한 논K 시리즈인데요. 12900F, 12700F, 당연히 게임 성능에 유리한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텔 12세대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00F의 성능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전세대, 즉 인텔 11세대의 최상위급 모델인 11900K와 동급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인텔 11세대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성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쟁사인 AMD 라이젠과 비교했을 때 12400F는 라이젠 5 5600X 대비 살짝 떨어지는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게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능 테스트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높은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 아크, 리그 오브 레전드 각각의 결과를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확실히 라이젠 프로세서가 뛰어났고요. 다만 로스트 아크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에서는 라이젠 5 5600X와 동급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건 12400F는 결국 CPU 가격만 봤을 때 라이젠 5 5600X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 성능 그리고 게임 성능에 있어서 조금 더 가성비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12400F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400F의 CPU 성능은 DDR4 그리고 DDR5 플랫폼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기가바이트 B660M 어로스 프로 DDR4 모델에서도 정말 좋은 조합이 아닐까,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은 DDR4라고 하더라도 12400F랑 조합을 했을 때는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400F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보다 저는 효율에도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CPU 온도를 재어봤습니다. CPU 온도를 보면은 기본 쿨러를 탑재했을 때도 평균 풀로드 온도가 70도, 피크치 온도는 80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치이고, 저희가 벤치마크 기준으로 삼은 NGXT 크라켄 X62 쿨러를 장착했을 때는 풀로드 평균 온도가 40도대, 40도대에 머무르고 피크치 온도 역시 50도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착한 발열과 소비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가바이트 B660M 어로스 프로 DDR4 모델을 좀 살펴봤어요. 이 제품은 제가 서두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효율적인 실속을 챙기는 가성비 유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장점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보급형 제품을 선택할 때는 어떤 디자인적인 감성 그리고 마감 품질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내려놓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놔도 될 그런 포지션의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보여주는 어떤 전반적인 마감 그리고 디자인, 전원부 히트싱크의 어떤 외형적인 감성,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어로스가 디자인이나 그런 구성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 보급형 제품도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 이런 인상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논K 시리즈 CPU 발표로 여러분들이 인텔 12세대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졌어요. 특히 제가 이제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12400F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반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듭니다.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핑크빛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5600X를 고려했을 때 그와 조합할 수 있는 마더보드의 가격이 인텔 대비 확실히 지금 가격 안정세라든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인텔 12세대는 지금 기가바이트 B660M 어로스 프로 이 모델이
20만 원은 안 됩니다. 20만 원 안 되는데 경쟁사 플랫폼에 비교해서는 동급 모델 대비 살짝 비싼 감이 있거든요. 물론 그를 상쇄할 만큼 CPU 가격, 즉 12400F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마더보드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는 그러한 장점이 조금은 상쇄되는 게 약간의 아쉬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가바이트 모델을 제가 하이엔드도 보고 이렇게 보급형 모델도 많이 살펴봤지만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기능성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은 맞다. 특히나 아예 하이 라인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능성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기가바이트가 최근에 유저분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여론을 살펴봐도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어떤 QC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기가바이트가 앞으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소비자분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신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가 그런 품질 관리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완성도 이런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해 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가바이트 B660M 어로스 프로 DDR4 모델을 살펴봤고요. 최초로 660 모델을 살펴본 만큼 저희가 이번에는 Z690 플랫폼과의 차이점을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벤치 매뉴얼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룰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 재미있는 제품,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